뇌과학에 따르면 3살부터 6살까지는 공부와 관련된 교육보다는 감정 조절이나 인성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종합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하고 또 본능과 감정을 제어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요. 그래서 인성의 폭을 키울 수 있는 적기가 바로 또 이때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몸과 뇌, 마음까지 급성장하는 유소년기를 잘 보내야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모로서 또 하나 조바심 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키 문제죠. 맞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뭐든 사다 먹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챙기다 보면 열쇠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의 건강과 숨은 키 1cm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소아청소년 내분비과 문정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모든 부모들의 바람. 하지만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부모는 물론 아이들까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키는 아이들의 성격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연 무엇일까? 소아 청소년 내분비과 전문의 문정은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다른 아이들은 쑥쑥 크는데 우리 아이는 성장이 왜 이렇게 느릴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부모들이 소아 청소년 내분비과의 문을 두드린다. 성장 장애 저신장이란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연령, 성별하고 비교를 하였을 때 100분위에서 300순위수 미만일 때 얘기를 합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를 봤을 때 키가 작은 순서대로 3번 미만인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하고요. 연간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일 때를 성장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신장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신장증은 유전, 체질, 유발 질환, 원인 불명의 특발성, 이 4가지로 볼 수 있다. 가족적으로 작은 가족성 저신장증이 사실 대부분인데요. 호르몬 이상이 있는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 노난 증후군 같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연골 무형성증과 같은 연골 자체 골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 질환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째 성장 호르몬 결핍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정민이. 정민이는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선천성 거대 결장증을 갖고 태어났다. 몸도 채 가누지 못했던 갓난아이는 엄마 품 대신 수술대에 올랐다. 장이 신경이 없어서 대장을 다 이제 잘라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정말 큰 병이었구나. 혹시나 제대로 클 수나 있을지 영양분 흡수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교수님께서 해주신 성장 호르몬 처방을 받으면서 그 또래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나름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건강하게 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좀 더 작고 여린 몸으로 감당하기 버거웠을 고통. 더구나 잘 먹어야 할 시기에 장 기능의 문제로 오랜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 또래보다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서 계속 입원해 있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그래서 먹는 거 흡수라던가 이런 거에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그래서 영양적인 문제 때문에도 성장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병원 생활 오래 하고 이제 아무래도 힘든 그런 상황을 견뎌내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아이들 성장에는 또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그다음에 또 성장 많이 지연돼 있어서 얘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어떤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됐고, 하고 나서는 지금 성장은 많이 좋아졌고요. 선천성 거대 결장증도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 호르몬 치료 중인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골 연령 검사를 받는다. 손과 손목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뼈의 모양과 성장판의 열린 정도를 파악하고
뼈 나이가 정상 범위에 속했는지 알아보는 검사다. 뼈 나이라는 거는 자기 여결력 나이대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이 성장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뼈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손사진이나 요 팔꿈치 아니면 때때로는 이제 어깨 사진 같은 쪽을 확인을 해서 뼈 나이가 실제로 얼마인지, 그러니까 골연령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성장에 지연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뭐 성장으로 결핍이나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또한 혈액을 채취해 빈혈, 갑상선 기능과 전신질환 유무, 그리고 성장 호르몬 관련 인자의 농도를 검사한다. 아이는 과연 만족스러운 성장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치료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제 키가 진짜 되게 지연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장 호르몬에 대한 주사 치료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3년간 치료하면서 성장 곡선이 굉장히 잘 올라가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성조숙증 또한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성조숙증은 사춘기의 2차 성징이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정도 빠른 상태를 말한다. 네,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 발육이 빠르면 일반적으로 키가 쑥쑥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 호르몬이 성장판에 이제 작용을 해서 일찍 성장판이 닫힐 수 있어서 사실 최종 키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들보다 성장이 유난히 빨리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에 와서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꾸준한 연구와 논문 발표를 통해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찾아내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성장의 길을 열어가는 문정은 교수. 그녀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내분비 의사로서 성장과 성조숙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성장에 관련된 이제 AI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성조숙증 관련된 유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참 바쁜데요. 그렇죠. 이 시기에 병원도 참 붐비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새학기 때는 감기하고 뭐 장염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소아 내분비 질환을 보다 보니까 제 외래에는 키가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사춘기가 걱정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네. 옛날보다 성장과 발육이 훨씬 더 좋아졌지만 키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키의 고민에 대한 해결의 키를 찾아보겠습니다. 약손 상담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키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키가 작을까 봐 많이 걱정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농구나 줄넘기, 발레 같은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뛰고 쭉쭉 늘어나는 운동을 많이 시키면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네, 어릴 때 부모님께서 키 많이 크라고 다리를 쭉쭉 당겨주셨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이런 운동이나 행동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물론 뭐 운동과 스트레칭이 성장과 성장판을 자극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너무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은 오히려 조금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릴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고 무조건 잘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6학년이 되었는데도 위로는 안 크고 자꾸 옆으로만 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놔두면 다 키로 가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그냥 둬도 될까요? 네, 부모님들이 잘 먹여서 키운 살이 키로 안 가고 이게 킬로그램으로 간다면 참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면 아직까지는 살로 가지 않고 키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이게 성장기 초반에 1, 2세까지는 급성장이 일어나고요. 이후에는 사춘기 전까지는 사실은 평균 5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체중을 많이 늘리더라도 사실 키를 더 키우는 효과는 사실 없고요. 오히려 비만 자체가 애들 건강에 안 좋고 그다음에 비만한 자체가 또 성장판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만 자체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소아 청소년 비만 빠르게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약손 상담실 세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밤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이를 빨리 재우고 싶은데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불까지 켜놓고 자는데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키 성장에는 문제가 되겠지요. 네, 맞아요. 될 것 같은데요. 네, 엄마가 자라 하면 네 대답은 하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그렇지요. 만지기 일쑤거든요. 이렇게 밤낮이 구별되지 않는 수면 환경, 당연히 키에 영향을 끼치겠죠. 네, 키 성장에는 숙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푹 잠이 들었을 때 보통 자고 나서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피크를 친다고 해요.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게 그래야지만이 성장판이 작용을 해서 키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숙면에 좀 방해가 되는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블루라이트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숙면에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전에 음식을 좀 먹고 잔다든가 하면은 속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숙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주변에 보면 180cm가 넘는 남성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1900년대 165cm였던 우리나라 남성 평균 키가 2000년 들어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평균 신장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성인 4,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남자는 174cm, 여자는 160.5cm가 평균 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키가 굉장히 컸는데 사실 1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평균 신장 키는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같은 거를 전문가들이 짚고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성장이 지연돼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키가 굉장히 잘 자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평균 키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 또 키와 함께 체형의 변화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의 다리 길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2cm가 20대 여성이 더 길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성장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걸 정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우선 정상적인 성장이란 출생 후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약 2세 때가 이제 제1의 급성장기를 하고요. 출생부터. 이후 사춘기 이전까지는 평균 한 5cm 정도 자라는 원만한 성장을 보이고 사춘기 때 제2의 급성장기를 보냅니다. 사춘기 후반에는 성장 속도가 감소해서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재개정된 성장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세부터 3세 때까지, 2세 때까지 급성장을 이루다가 이후에서는 원만한 곡선을 가지다가 사춘기 때 다시 급성장을 이루고 이후에는 최종 키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자애들은 만 10세에서 11세경에 유방 발달과 함께 사춘기의 급성장이 시작이 되고요. 표준적으로는 유방 발육이 시작되고 약 2년 후에 초경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약 2년간 평균 5에서 8cm 정도 자란 후에 성장이 종료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조금 늦게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성장 패턴도 조금 더 큰데요. 12에서 14세경에 음모가 진행하면서 급성장이 시작이 되고 연간 한 10cm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약 2년간의 급성장 후에 성장 속도가 점차 감소해서 성인 키에 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보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키와 체중, 필요시 머리 둘레를 체크를 하고 부모님의 키 그리고 성장 패턴을 함께 확인합니다. 출생 시의 체중 또는 키를 확인하고 신체 검진을 통해서 또 보는데요. 골연령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필요한 경우에는 염색체 검사를 하고 또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까지도 시행을 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또래보다 키가 작아도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성장 속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키가 작다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어때요, 교수님? 남들보다 유독 작은 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신장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신장과 성장장애. 키가 작다는 거는 키가 100명 중에서 작은 순서 3번 아래로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학동기 어린이가 연간 4cm 미만의 성장을 보일 때를 성장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제 3%일 300분위 수인데요. 요 밑에 이렇게
또래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키가 괜찮았는데 계속 성장이 잘 안 되면서 오히려 성장 곡선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성장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 장애의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가장 흔한 거는 가족들이 키가 작은 경우, 가족성 네. 저신장. 유전적인 영향인가 보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하고 그다음에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하면 좀 늦게 크는 경우. 그다음에 병적인 저신장증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저신장증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특발성 저신장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저신장을 다 하나씩 다시 살펴보시면 첫 번째 가족성 저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조금 키가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성장 곡선으로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릴 적에 작았는데 계속 이제 작은 거죠. 근데 사실은 성장 곡선으로 보면은 1년에 4cm 이상은 또래들하고 비슷하게 성장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사실 없고 그냥 키가 작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골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이들은 손사진을 엑스레이로 찍게 되는데요. 이때 골연령, 그러니까 자기 나이하고 뼈 나이가 비슷한 경우, 그다음에 사춘기도 다른 어린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사실 키가 작기 때문에 체중 키도 좀 작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체질성 성장 지연인데요. 이것은 또래들보다 어리면 조금 늦게 자라는 경향이에요. 보통 보면 나는 좀 사춘기 늦게 와서 추후에 뭐 졸업하고 자랐다, 군대 가서 자랐다 하는 경우가 체질성 성장 지연인데요. 여기서도 우선은 그래프를 보시면 어릴 적에는 작다가 추후에 조금 더 따라잡는 성장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후에는 조금 더 어릴 적보다는 큰 키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자기 나이 때보다 뼈 나이가 조금 어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도 좀 또래들보다는 천천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키가 어떤지 사춘기가 어떤지를 물어보면 보통 부모님이 사춘기가 조금 늦었다라는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춘기 때는 또래보다 키가 조금 작은데 성인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개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보면 호르몬 이상, 염색체의 유전자 이상, 골격계, 뼈 자체가 생성되거나 어떤 병이 있어갖고 키가 작은 경우, 그다음에 만성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릴 적부터 많이 아프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성장이나 이런 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봤던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키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잘 계속 못 자라는 형태를 보이거나 오히려 괜찮았는데 아기가 많이 아프면서 좀 성장이 지연돼서 키가 못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죠. 이 경우는. 네 번째는 특발성 저신장증이라고 하는데요. 특발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어떠한 원인은 특별히 없는데 키가 이제 작다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키가 처음에 작은데요. 나중에 보면은 추후에 조금 자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자기가 잘하는 데만큼 잘하고 키가 계속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런 친구들이 병원에 오면은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이제 없게 나오는 경우에는 추후에 키가 정말로 잘 자랄지 잘 못 자랄지 사실 그때 상황에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조금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적인 저신장증이 생길 원인 질환이 없고 출생 키와 체중도 모두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은 경우, 일부는 유전적인 저신장 또는 체질성 성장 지연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가 눈에 띄게 키가 작다면 그 원인이 뭔지 좀 파헤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우리 아이가 지금 크는 시기니까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꽤 많으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좀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키를 키운다기보다 오히려 뼈를 조금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서는 사실 영양적으로, 그러니까 체중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밥도 잘 먹는 아기라면은 키 성장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먹일 필요성은 대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와 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성장기에 걸림돌이 되는 질환 중에 성조숙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2008년에 비해서 무려 4배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성조숙증 어떤 질환인지 제대로 좀 알려주시죠. 네, 성조숙증이란 말 그대로 사춘기가 빨리 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사춘기는 여자애들은 만 10세경에 이제 가슴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남자애들은 만 12세경에 이제 고환 크기가 증가를 하면서 그게 첫 번째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사인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여자애들 만 8세 전에 남자애들은 만 9세 전에 이러한 사춘기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많이 빠른 거죠. 그거를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성조숙증은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한테서 훨씬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춘기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이런 것이 아기 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성인 키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외에 이렇게 사춘기가 빨리 와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심리적인 문제나 행동 문제들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키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체적인 변화는 남자애들은 고환 크기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음경 크기 증가, 채모 발생, 그 다음에 사춘기 이후에 오는 그 신장의 급증 이후에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되고요. 여자애들은 우선 가슴이 먼저 발달을 하게 되고 이에 키가 큽니다. 그 다음에 채모 발생, 초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인 키에 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 사실 원인은 특별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경우에서 한 80에서 95% 정도 원인은 모르는데 하여튼 사춘기가 빨라진 거예요. 남자애들한테서는 중추신경계 문제가 많게는 50에서 90%까지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중추신경계라는 거는 결국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고 갑상샘 저하증, 난소 및 고환의 부신의 질환이 있다든가 실제로 사춘기를 발생하게 하는 성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약물을 먹어서 그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네. 이게 이소플라빈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게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과량 섭취를 하는 게 아니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요즘에 많이 연구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는 되어 있고요. 비만이 심한 어린이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또 비만 세포가 사춘기 호르몬하고 연관되는 걸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만한 경우에는 성조숙증의 빈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조숙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진성 성조숙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진짜 사춘기가 빨리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아까 봤듯이 여자애는 8세 이전, 남자애 9세 이전에 사춘기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춘기 변화라는 거는 이제 호르몬이 실제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호르몬은 머리 안에 있는 이제 시상하부부터 뇌하수체, 그 다음에 이제 여성으로 따지면은 난소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축이 활성화가 시작돼서 사춘기가 점점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증가해서 원래는 평균적으로 제가 어린 나이에는 한 평균 5cm 정도 키가 큰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춘기 조숙이 있는 친구들은 또래들보다 키가 쑥쑥 잘 크거든요. 사실 그게 잘 크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게 크는 겁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골연령이 증가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성숙도를 평가를 하게 되면 성성숙도는 이제 1단계부터 5단계 여자애들은 말을 하는데요. 보통 1단계가 사춘기가 이제 없는 단계, 이제 2단계가 사춘기가 진행되는 단계, 3단계가 더 진행돼서 이제 유륜이 좀 더 커지는 단계, 4단계가 좀 더 모양이 잡힌 단계고 이제 5단계가 성인 단계입니다. 남자애들은 조금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여자애들은 조금 티가 많이 나긴 하는데 남자애들은 보통 고환 사이즈를 체크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저희가 보는 5kg라고 하는 고환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여기 보면 여기 4cc, 여기 체크되어 있는 4cc가 남자애들이 고환이 이 정도로 커지면 사춘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사실 보면은 알겠지만 사실 집에서 볼 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인의 엄지손가락의 첫째 마디 정도 애들이 고환 크기가 커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춘기가 조금 시작됐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춘기 성선축의 활성화가 되고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뇌 안에 이렇게 살짝 안에 살펴보면 이쪽에 뇌하수체라고
호르몬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센터를 보시면 여기서 호르몬을 관장하는 곳에서 사춘기 호르몬을 올리는 작용하는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호르몬이 실제로 난소에 작용을 해서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거를 분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용 때문에 사춘기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성장 속도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 키가 6cm 이상 너무 많이 자란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성장기 때는 평균 5cm 정도 키가 자라게 되는데 성호르몬이 너무 높게 나오면 그러면 뼈나 이런 거에 성장판을 자극해서 뼈를 그냥 빨리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막 달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체중 키가 작아지는데요.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골연령이 증가돼 있습니다. 골연령이 증가됐다는 거는 뼈 나이가 많다는 거거든요. 자기 나이 때보다. 그래서 보통 이제 7세 때 아이가 사춘기가 빨라서 왔다라고 해서 엑스레이 손사진을 찍어보면은 골연령이 7세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 때랑 똑같이 가니까. 네. 근데 청조숙중 친구가 와서 실제로 엑스레이 손사진을 찍어보면 얘가 7세인데도 불구하고 뼈 나이는 뭐 10세, 11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호르몬이 너무 빨리 나와서 뼈문을 빨리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키가 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종 키는 더 작아지는 그런 안 좋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갑자기 최근에 갑자기 키가 컸다, 사춘기다 빨라졌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왔어요. 사실은 키가 이렇게 쭉 크면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는 잘 컸다고 생각해서 오지만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얘 나이에 안 맞게 굉장히 뼈 나이가 많이 진행돼 있으면요.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크면 참 좋겠지만 요렇게 빨리 커서 체중 키는 되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체중 키에도 문제가 되고 성조숙중 자체도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진성 성조숙중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가성 성조숙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 성조숙중은 사실은 진짜로 사춘기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사춘기가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진성 성조숙중은 진짜로 여자애는 여자애처럼 가슴도 나오고 빨라지고 사춘기가 빨라지는데요. 가성 성조숙증은 남자인데 가슴이 이상하게 나온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의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감별을 해서 저희가 치료적인 목적을 삼거나 아니면 원인을 감별하는데 두 가지가 꼭 감별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GnRH 검사라는 거는 사춘기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를 보는 자세한 검사인데요. 이제 그 검사를 했을 때 진짜 성조숙중 애들은 진짜 사춘기 형태로 나오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냐? 사실은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성조숙중이나 이런 게 의심이 되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상의를 해야지 이제 혼자서 생각해갖고 결정을 하면은 오히려 아기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성조숙중에 대한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물론 이전에는 이런 병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적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최근 들어갖고 성조숙중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들과 딸이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질환 때문이었다면 네, 마음이 많이 아플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 성조숙증이 성장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성 건강의 경우에는 또 중요한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성조숙중 친구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폐경도 빨리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호르몬이 어릴 적에 어린 나이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성인이 돼서 유방암이라든지 뭐 자궁암 같은 이런 병에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것에도 빈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것도 아이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대상이 질환이 아닌 부모의 경우가 더 많다 그래요. 네. 성조숙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걱정,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사춘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도 부모님들이 외래를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드려요. 정상적인 지금 사춘기 진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도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성조숙증을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는 요즘 시대상 같은 것은 의사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춘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조바심이 나서 병원에 자꾸 데려오는 경우는 오히려 정상인 아이 자체가 본인이 정상적인 사춘기가 어떤 큰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정상적인 사춘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유독 머리 냄새랑 발냄새가 많이 나면 그렇죠. 성조숙증을 좀 의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조숙증이 의심이 될 때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성조숙증 진단은 우선은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춘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사춘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성조숙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진행 속도도 살펴보고 네, 원인 질환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네, 성호르몬의 노출 여부 확인, 먹는 거라든가 바르는 등등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오면 신체 성장과 성성숙의 진행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키하고요. 사춘기 변화를 그냥 외래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하고 방사선 촬영해서 엑스레이에서 실제로 자기 나이대와 맞는 지금 골연령을 가지고 있는지 뼈 나이를 체크를 해봅니다. 한 다음에 호르몬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검사를 사실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에서 성조숙증이 의심이 되는 상태라면 실제로 혈액 안에 있는 성호르몬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피검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봤던 호르몬을 관장하는 그 센터가 진짜 활성화가 얼마나 돼 있는지 수치상으로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그 검사를 이제 보통 길게 이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피검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호르몬 관장한 센터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 사진 같은 거를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부분에 혹시나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복부, 골반, 고환이나 이런 쪽에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보통 이 이제 종이를 나눠주는데요. 시행하게 되면 간단하게 보면은 보통 검사는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는 성조숙증에 대한 검사예요. 병원에 오면 보통 키하고 몸무게, 사춘기 변화가 어떤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골연령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네, 찍고 나서 진짜로 성조숙증이 많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자극 호르몬 주사를 주고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성호르몬, 자극 호르몬 방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15분에 30분 간격으로 4번 혈액을 채취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실제 시간대에 따라서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는 검사고 검사 결과는 당일엔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번에 외래에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볼 때는 이 검사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 찍은 거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면 결국에 기질적 원인, 해당 질환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사실은 성조숙증은
원인 질환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냥 호르몬만 활성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활성화된 호르몬을 조금 낮춰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MRI 같은 거 찍었더니 실제로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난소 같은 데 혹이 있더라라고 하면 사실 그 혹을 제거하는 게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질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그 성조숙증을 발생하게 하는 그 원인을 치료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사 치료,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어서 활성화된 호르몬만 억제를 한다는 목적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성호르몬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4주에 한 번 주사를 맞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통상 한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게 돼 있고 치료 기간은 사실은 개개인 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연령과 골연령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치료 종료 시점은 교과서적으로는 여아는 11세 전후, 남자는 12세 전후에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실 개개인 차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개개인별로 좀 다르게 치료를 결정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조숙증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성호르몬 억제제의 경우에는 말이죠. 같이 이 사춘기에 마음을 가라앉혀서 성격이 온순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네. 이걸 2년 이상 장기로 쓴다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성호르몬제를 강제로 억제했을 때 올 수 있는 변화들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성호르몬 억제제는 성조숙증 아이들의 치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이런 오해들이 있으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억지로 억제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거는 자기 나이대에 맞게 사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게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온 거거든요. 이거는 병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치료 목적으로 성호르몬 억제제를 써야 되는데요. 사실 성호르몬 억제제를 썼을 때의 부작용은 특별한 건 없어요. 주사 맞는 부위가 붓는다, 아픈다, 알레르기 같은 게 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근데 만약에 치료를 안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요. 체중키라든가 아니면 생길 수 있는 대사질환 같은 것들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죠. 그래서 오히려 치료를 좀 하는 쪽에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성조숙증이라면. 하지만 이게 사춘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사춘기를 생리를 조금 우리 딸이 생리를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상적으로 얘가 사춘기가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는 그건 사실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치료를 해서는 사실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호르몬은 시기에 맞게 천천히 나와야 되지만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만큼은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을 충전해 준다면 치료가 가능한 성장 관련 질환이 있을까요? 네, 성장 호르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장 호르몬은 호르몬 센터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해서 호르몬 센터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9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생성이 일내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호르몬은 조절하에 파동성으로 분비가 된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쭉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밤에 잘 때 푹 숙면에 들었을 때 파동성으로 확 나왔다가 좀 떨어졌다가 나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밤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잠을 잘 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하고 심한 정서적인 결핍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라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잠도 잘 못 자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좀 떨어지거든요. 다른 여러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 분비 및 작용에 관여를 하는데 특히 스테로이드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은 애들한테서 먹는 약도 있는데 이제 병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먹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과하게 먹이면 애들 성장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한테 어떤 약을 먹일 때는 항상 조금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의논을 하시고 약을 먹여야 됩니다. 네. 성장 호르몬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결국 작용은 키를 키우는 효과, 두 번째는
당, 단백질, 지방 조직으로부터 지방산 동원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을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사작용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지만 결국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결국 작용해서 키를 키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센터 자체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센터 자체 모양하고 이런 건 다 괜찮은데 그 성장 호르몬을 내놓는 그런 걸 잘 못한다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뇌하수체 저하증 중에 성장 호르몬 결핍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합니다. 임상적 증상이라고 하면은 키가 작고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미만으로 감소가 되어 있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자기 나이 때보다 뼈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얘가 7세 때 키가 작아서 병원에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 나이가 2세, 3세 이렇게 나오는데 뼈 성장이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소 음경, 체간 비만, 인형과 같은 외모가 있다는 거는 성장 호르몬 작용 중에서 이제 대사작용, 비만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기인데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복부 비만이 있는 키가 작은 형태의 특징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정기적인 성장 평가, 성장 호르몬과 이런 축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키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다음에 엑스레이나 이런 피 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도 사실은 아까 봤던 성조숙중 검사처럼 실제로 진짜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되어 있는지 자극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파동성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 검사는 아침에 와갖고 피 검사했다고 성장 호르몬이 이제 낮게 나오는 게 얘가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온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동성 분비를 하기 때문에 약물 자극 검사를 이용해서 실제로 자극을 줘서 자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그런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병원에서 쓰는 표이긴 한데요. 이제 병원에 오면 키하고 몸무게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 뼈 나이가 진짜 자기 나이 때보다 어린지 어떤지를 체크를 하고요. 두 가지 검사를 입원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약 먹고 검사하고 한 개는 주사를 맞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검사를 하고 이것도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총 5번 피를 여러 번 뽑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는데요. 그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성장 호르몬이 실제로 자극되는 수준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은 저희가 그거를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기준에서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검사를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10나노그램/ml 그러니까 보통 이 검사하면 1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한계점이라고 보면 나이나 사춘기 상태가 검사 결과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이게 검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똑같은 검사를 반복적으로 검사했을 때 검사 결과가 똑같이 나오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게 조금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검사가. 아침에 저혈당에 빠뜨려서 혈당을 45 미만으로 애기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휠체어에서 식은땀 흘리면서 막 누워 있어요. 피 검사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검사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조금 한계점입니다. 네. 치료라고 하면 결국에는 성장 호르몬이 모자라기 때문에 밖에서 성장 호르몬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합성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서 인간형 성장 호르몬하고 똑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생합성으로. 그래서 그거를 용량은 아이 몸무게에 맞게 보통 주에 나눠서 매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힘들죠. 월요일부터 보통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일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하고 이제 결국 정기적으로 경과를 볼 때는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 호르몬 농도가 어떻게 잘 유지되는지 치료 효과, 부작용 등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성인형 성장 호르몬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릴 적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성장에. 나이가 들수록 사실 성장 호르몬은 몸에서 크게 필요는 없는데
지방 대사 같은 데 왜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성인 됐을 때 성인형 성장 호르몬 그 정도 안 나오고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성인병 대사증후군 같은 게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저희가 성인 돼서도 성장 호르몬 쓰면서 경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적인 저신장증을 이제 그 다른 걸 또 살펴보면은 터너 증후군, 눈안 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는 증후군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뼈 골격계 이상, 연골 무형성증, 이형성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키가 작고 팔다리가 작고 가족이 다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족력을 가졌다거나 아니면은 만성 신부종, 콩팥이 조금 안 좋다. 콩팥에서도 성장 호르몬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요. 만성 신부종이 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태어날 때 굉장히 작게 태어났다. 근데 1, 2년 안에 따라잡게 성장을 못하고 계속 저신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치료 목적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성장 패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치료 목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이제 해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키가 크는 즐거움도 있지만 네. 반면에 무릎이나 고관절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는데요. 성장 호르몬의 치료 효과 그리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꼭 알고 있어야죠. 이게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는 성장을 증가시키고 지방 조직 분해 효과가 있고 심장 수축력 증가 효과, 그다음에 어떤 연구에서는 지적 발달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아마 이 심리적 안정이나 이제 푹 자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불임 치료 효과, 면역 증진 효과, 동화작용 촉진 이런 좋은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약제가 그렇다시피 이제 부작용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똑같이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사 부위가 가렵다거나 안면 부종,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경한 뇌압 상승, 고관절 탈골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양쪽 고관절이 살짝 어긋나서 통증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흔치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성장 호르몬도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증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피 검사에서 당 수치하고 이런 건 괜찮은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장 호르몬 주사가요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뭐 아이나 부모가 교육을 받고 직접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합니다. 물론 펜 타입으로 주사가 되어 있어서 주사기에 대한 공포가 좀 줄어들긴 했다지만 그래도 무서운 아이들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치료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다행히도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매일 맞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성장 호르몬이 한번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감기 치료처럼 단기 치료가 아닙니다. 보통은 5년에서 10년 정도 끌고 가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 3상하고 이상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제형으로 성장 호르몬을 쓸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이 돼서 아마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좀 이런 고통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네. 부모의 관심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아이 건강한 성장을 성공시키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우리 아기가 언제 성장 검사를 받아야 될지를 요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네. 언제 병원에 와서 체크를 받아야 될지. 그래서 보시면 키가 같은 성별, 같은 또래에 비해서 300순위수 미만일 때 키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병원에 와야 됩니다. 1년에 키 크는 게 4cm 미만으로 큰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성장 지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춘기가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시작이 됐다. 이거는 성조숙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와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출생 키 체중이 300순위수 미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제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40주에 태어났는데 아기가 2,700g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연령대 주수에 비해서 몸무게가 300순위수 이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당 경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당 경량화는 보통 태어나고 2세, 3세 정도가 지나면 따라잡기 성장을 합니다.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하면 자기 나이 또래에 맞는 키 성장으로 어느 정도 캐치업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계속 키가 3분위수 미만이 유지가 되면은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만 4세부터 성장 호르몬에 대한 치료가 급여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키 성장하고도 중요하지만 부당 경량화 이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중에 지적 발달 이런 쪽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연구 보고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외에 만성 신질환, 심장질환, 장질환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았던 경우, 항암 치료 받았던 친구들도 사실은 항암 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때문에 호르몬 분비에 조금 이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은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저희 외래에서 보고 있긴 한데요. 이런 친구도 정기적으로 봐야 되고, 시신경 이상이나 구개열, 구순열, 얼굴 중앙 부위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도 성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 이제 중간 부분이 요 안쪽에 호르몬을 관장하는 센터가 그쪽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분비 장애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제가 좀 추려갖고 갖고 왔는데요. 네. 정상적인 성장하고 이런 거에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이가 콩, 우유, 소고기 먹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하는데 이건 사실은 성조숙증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량으로 먹었을 때 콩이나 우유 같은 것들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애들이 먹는 그 양 갖고는 얘네들 성장에는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걸 과도하게 먹어서 비만이 되면은 사실 비만 자체가 문제지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우리 식구들은 다 괜찮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부모님이 키가 다 작더라도 아기가 키가 큰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 키가 다 크더라도 아기가 키가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 100% 부모님 키를 다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기가 키가 좀 작거나 아니면 사춘기가 빠르거나 하는 게 이제 뭐 유전병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하시는 말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사춘기가 빨랐는데 제 아이도 그럴까요? 그럴 확률은 높아요. 근데 100%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면 먹어도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따라온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같이 있을 때. 근데 건강에는 안 좋은데요. 뭐 라면 자체가 크게 성장하고 이런 쪽에는 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건강 차원에서 안 좋죠. 하고 핸드폰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그렇죠. 특히나 자기 전에는 블루라이트 자체가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을 자기 전에 하는 거는 얘가 자고 있어도 숙면에 못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 사춘기가 올 시기도 아닌데 급격하게 신체 변화를 겪게 되면 부모와 아이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과 몸의 변화 앞에 앞서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오늘 이렇게 약손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정상적인 사춘기가 무엇인지, 병적인 문제가 있는 사춘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아이가 질문했을 때 그거에 맞는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에 푹 빠진 어린 친구들이 많죠. 네. 부모와의 대화 단절은 물론이고 늘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있다 보니까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도요. 척추의 건강을 무너뜨려서 키뿐만이 아니라 체형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계획도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하는 법, 그 지식을 키워봤습니다. 소아청소년 내분비과 문정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